안녕하세요. 저는 잘 키운 든든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싱글맘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아무래도 집안이 어렵다 보니 뜻이 있었지만 대학 진학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하면서 밥벌이를 했죠. 밑으로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많아 자라면서 자연스레 여동생 하나 대학 보내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목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집에 가져다 주며 여동생 학원비 뒷바라지를 한 거예요. 이혼한 아버지는 연락이 두절되어 도움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듣기론 어머니께서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셨지만 소용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살아내야만 하는 미션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학창 시절에는 어머니께서 일하다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3개월 동안 일을 쉬게 된 적이 있는데요. 한겨울에 공과금을 낼 돈이 없어 미납을 거듭하다 전기며 가스가 끊길 위기에 처해진 적도 있죠. 그때 어머니께서는 여러 지인과 친척들에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부탁하여 해결하셨어요. 어려운 살림에 혼자 셋이나 되는 자식들 먹여 살린다고 자존심 불사하고 허리를 굽히던 어머니를 선의로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깔보며 무시하던 어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애들 앞에서 구걸한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러게 처맞고 살더라도 애들 생각해 이혼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어른들도 계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말도 못하게 실망스러운 어른들을 많이 만났지만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처럼 최악의 인간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의 친부와 함께 산 적은 있으니 편의상 시어머니라고 할게요. 그분과 처음 만난 건 제가 아이 아빠와 사귄 지 딱 반년쯤 되던 일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던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아이 아빠와 저는 당시 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는 카페에서 라떼를 즐겨 찾는 손님 중 하나였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첫눈에 반해 눈인사하면서 조용히 마음을 키웠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고 여느 20대 청춘처럼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아이가 생긴 거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마당에 저희가 경솔했던 건 인정합니다. 만약 제 아들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게 허락하지 못할 일이고 벼락 맞은 심정으로 일을 어쩌나 싶어 막막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 아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대처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너 우리 재현이가 어떤 앤지 아는 거니? 아니 나는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혼한 부모에 돈도 없어서 대학도 못 가. 동생들 먹여 살려야 하는 처지에 애를 갖는 게 말이나 되니? 죄송합니다. 허참, 내가 요즘 애들 발칙하고 앙큼하다지만 이런 애가 내 아들한테 붙을 줄은 또 몰랐지. 아들 귀하게 키우면 뭐해? 이런 애들이 아주 주변에 득실득실 하겠지. 얘, 너 혹시 알고 그랬니? 네 팔자 네 처지에 의대생 하나 물면 훗날 의사 사모소리 들으면서 기운 너 이 집 덕 좀 볼까 그래서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실수한 거예요. 그 순간 드라마처럼 제 얼굴에 차가운 음료가 끼얹어졌고 피할 새도 없이 저는 그 모욕을 그대로 견디고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실수는 누가 실수라는 거야? 실수는 너 혼자 했지. 내 아들이 했니? 내 아들은 실수 같은 거 할 애가 아니다. 어디 너 같은 거랑 같은 급으로 묶으려고 들어? 아이를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재현 오빠도 아이 낳자고 했고 그 입안 닥쳐? 이게 진짜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이 잘났으니 너 같은 애가 들러붙는 거? 그래,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너도 착각하지 마. 20대 불장난 같은 사랑으로 결혼하는 애들이 뭐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우리 아들이 아직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의사만 돼봐라. 주변에 집안 좋아, 인물 좋아, 똑같이 능력 있는 의사가 천지에 널리고 널렸을 텐데 너 같은 거 눈에 들어오겠니? 한 번만 더 내 아들 곁에서 껄떡댔다간 제명에 못 살 줄 알아.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지? 나는 내 아들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며 돌아가셨고 저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안이 부족한 것도 맞고 제 형편에 애를 낳아 키운다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예의도 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조롱거리로 만든 그분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저도 그런 분과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못했어요. 그 일로 저는 매니저님과 상담 후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애를 가지고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당장 일을 다시 구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뱃속에 애가 걸려 어떤 결정도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바로 밑에 있던 남동생이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당장 생활이 힘든 것은 아니었지만 제 미래의 선택에 있어 시간이 많진 않았죠. 오빠는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냐니? 당연히 아이 낳고 너랑 결혼하고 싶지. 근데 오빠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하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오빠 부모님이 그러실 것 같아? 오빠가 부모님 이길 수 있어? 솔직히 한 번도 이겨본 적은 없지만 이번엔 이기려고 노력해봐야지. 자신 없구나. 내가 엄마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래, 유나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너랑 뱃속에 우리 아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 부모님이 학비도 끊고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하시면? 그래서 오빠 당장 의사 되는 길까지 막히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실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의사 만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래도 만약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내가 학교 그만둔다고 할게. 학교를 그만둬? 의사 같은 거 안 되고 내 출신 학벌이면 과외만 해도 당장 먹고 살 길 열렸어. 그렇게 돈 벌어서 다시 복학하면 되는 거고 너랑 우리 아이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시 아이 아빠는 호기롭게 장담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절대 남자친구는 자기 학벌과 자신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평생을 시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올라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그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었지만 달리 말하면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지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능력과 방법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가족들에게는 요 며칠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일을 쉬게 되었다고 하며 집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합심해 눈을 쓸어내지 않으면 절대 오르지도 내려가지도 못할 서울 변두리의 언덕배기. 그곳에 있던 우리 집 마당에 마치 못 볼 꼴을 보고 있다는 듯 서 있었죠. 누구세요? 여기 문유나 집 맞죠? 그런데요. 우리 유나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문틈으로 누군가 싶어 내다보다 놀라 방문을 나온 순간 우리 엄마 얼굴로 지폐다발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전부 1,000원짜리로 된 지폐가 마루와 마당 할 것 없이 흩날렸죠.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니 말문이 막혀 말은커녕 숨도 멎은 듯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바람에 날려 받아놓은 대하며 미처 뽑지 못한 잡초 사이로 1,000원짜리가 굴러 박히던 그 풍경은 지금까지도 제가 살면서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에요. 딱 이 집 수준에 맞게 가져왔어요. 사람이 먹던 밥을 먹어야지 숭늉 끓여 먹던 사람이 스테이크 썰어 먹으면 탈락이 십상이니까. 큰돈 덥석 안겨지면 생전 그만한 돈 본 적도 없이 감도 안 올 것 같아서 자주 쓸 것 같은 1,000원짜리로 챙겨왔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이 말을 알아듣게 좀 해보세요. 이 집 딸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주제 파악 제대로 해주려고 온 거예요. 딸 간수 좀 잘하세요, 어머니. 밖에서 꽃뱀짓이나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이 집 딸 임신한 건 아세요? 뭐예요? 유나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내가 우리 강아지 뛰어노는 정원보다 작은 코딱지만한 이 집에 있고 싶어서 있겠니? 네가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너, 재현이가 학교 그만두고 널 선택한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희망 가질까봐 헛된 꿈 꾸지 말라고 온 거다. 재현이 절대 학교 그만 못 둬. 자퇴? 휴학? 내가 내 아들을 모르니? 당장 애 지우고 다시 한 번만 우리 재현이 흔들어봐. 그때 네 종이장 같은 집도 다 밀어버릴 테니까. 거기 서요. 그쪽 말 끝났으면 답니까? 뭐, 할 말 있어요? 사과라도 하시게? 그러니까 그쪽 말은 당신 내 아들이 내 딸을 임신시켰다 이 말이에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누가 누굴 임신시켜? 저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홀려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1,000원짜리 지폐다발을 흩뿌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듯이 저는 엄마가 바가지로 대야에 모아둔 찬물을 퍼다 뿌리는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카페에 앉아 온몸에 커피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찬물 세례를 받고 난리가 났죠. 어디서 감히 내 딸을, 인생이 구말리 같은 내 딸을 임신시켜? 뭐? 이봐요. 장차 의사가 될 내 아들이랑 이미 망한 집구석에 아등바등 하루살이처럼 사는 이 집 딸이 형편이 같아요? 이 여자가 미쳤나 진짜. 아유, 이 옷은 어쩔 거야. 당신이나 내 눈에 띄지 마. 당신이든 당신 아들이든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뭐요? 세상에 천박하긴.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흥분한 엄마는 연신 물바가지를 퍼서 시어머니를 향해 던졌고 결국 물세례를 피해 황급히 대문 밖으로 쫓겨났죠.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엄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얼마나 됐어? 8주. 미쳤어. 아주 미쳤어.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 가자. 엄마, 어쩌려고? 어쩌겠다는 건데? 너 고작 22이야. 아무리 생명이 중하다지만 나는 꽃다운 내 딸 나이가 더 중요해. 그 나이에 애 엄마 되면 무슨 수로 애 낳아서 키울래? 장마가 온다 치면 물이 셀까 전전긍긍하고 겨울이면 보일러 고장 날까봐 조마조마한 이 집에서 키울래? 귀한 네 자식을 네 엄마처럼 나처럼 구질구질하게 키울 거야?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는 당신이 가진 게 없어 손주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줘야 한다는 신세를 오랫동안 한탄하며 우셨습니다. 그러니 넌지시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제 뜻에도 완강히 안 된다고 하셨던 거죠. 절대 자기 꿈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던 저와 시어머니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1살 위의 아이 아빠도 저만큼이나 어렸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내가 학교라도 나와야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서 우리 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과외는 아무래도 유동적이고 의사만큼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으니까. 뭘 그렇게 돌려 말해. 결국 부모님 설득 못했다는 말이잖아. 유나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의사가 되면 그땐 경제력이 생기는 거니까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너랑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간 용돈 많이 타서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나름대로의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 장황하게 늘어놓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뿌리고 갔던 1,000원짜리 묶음을 남자친구에게 주었어요. 다 해서 꼴랑 100만 원이더라. 이게 뭐야? 한 푼이 아쉬운 판에 내가 꼴랑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오빠 엄마가 우리 엄마 모욕하기 위해 쓴 돈인데 꼴랑이 맞지. 1억을 던져줬어도 그 수모는 못 잊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너희 엄마를 만났어? 우리 헤어지자. 애도 지울 거야. 오빠 상황 탓하지만 결국 부모님 설득도 못했고 나랑 내 뱃속의 아이 당장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한 거랑 같아. 그런 오빠를 어떻게 믿고 기다리겠어. 그만하자. 유나야, 아니야.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 그냥 사고였다고 생각하려고.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길 가다 똥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음주 차량에 치여서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할게.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동생들에게 아이 아빠와 헤어졌다고 말하니 엄마는 당장 중절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놨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를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아이를 가져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워봤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제 뱃속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는데 엄마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인 제가 앞으로 고생길을 훤히 여는 것 같아 결사 반대하신 거죠. 배가 불러오는 동안에도 엄마는 끝까지 저를 설득하셨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뜻을 받아들이고 응원해주는 동생들 덕분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보물인 아들을 낳았어요. 이전에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커서 내 욕심은 모두 버리고 가족들을 위해 일했지만요. 내 아이가 생기니 정말 없던 활력이 샘솟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남동생이 더 고생을 해줘서 여동생 학비도 다 대고 비싼 건 아니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조리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라 퇴원하자마자 집에 왔는데 엄마가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분명 돈이 없어 어디선가 또 굽신거리며 받아왔을 것이 분명한 돈이 담긴 봉투였죠. 앞으로 더럽고 치사한 일이 있어도 견뎌야 해.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흙먼지에 나뒹굴어도 넌 엄마니까 참아야 하고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돼. 그만한 각오는 돼 있지? 응, 당연하지 엄마. 나 우리 도영이 위해서 내 목숨도 줘. 진짜 하나도 아깝지 않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맡기고 조금이라도 건강한 제가 나가서 더 오래 일했어요. 카페, 레스토랑 같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두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도 죄다 찾아서 했죠. 한 번씩 힘에 부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네 식구가 그렇게 힘을 쥐어짜며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아들이 활력소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서툰 게 많고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했지만 사랑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퍼주며 바르게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자그마한 오래된 빌라 전세를 얻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또 고등학교 갈 무렵에는 첫 직장의 경험을 살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죠. 그 사이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가 손 쓸 새도 없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난 커다란 비극이 있었지만 저희 삼남매는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실한 남동생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 뒤에 결혼하고 여동생도 자기 뜻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했어요. 제 아빠를 닮았는지 타고나기를 영특한 아들은 그로부터 20년 후에 제 아빠의 후배가 되었고요. 저는 그 와중에 일하던 중 만난 남자들과 몇 번의 연애도 있었지만 아들이 있다는 것이 번번이 걸림돌이 되어 성사되지 못했어요. 사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보다 내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만남이라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들은 괜찮다지만 엄마인 저는 아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란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만약 그때 아이 아빠와 결혼했더라면 입학식 날 서로 얼마나 뿌듯한 자랑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입학식에서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들이 잠시 학교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마주친 것이었어요. 세월도 세월이니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마주쳐 보자마자 누구랄 것도 없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죠. 아, 유나 맞지? 오빠, 오랜만이네. 여기까지 웬일이야? 나야 뭐 겸사겸사 조카 때문에. 오빠는? 나도 조카 때문에 왔는데 우리 누나 딸이 의대 들어왔거든. 그동안 잘 살았어? 나야 뭐 오빠도 잘 살았어? 그렇게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데 아이 아빠가 멀리 누군가를 의식하며 저를 좀 더 한갓진 벤치가 놓인 자리로 데려가더라고요. 그곳에 아이 아빠의 시부모님이 있다는 걸 알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 군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으며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에 답을 하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 감정 못 숨기고 들뜨면 혼자 횡설수설하는 게 변함이 없었어요. 결혼은 했어? 아니, 바쁘게 살다 보니 놓쳤네. 그래. 아이, 나는 했다가 얼마 전에 이혼했어. 그래? 어쩌다가? 결혼한 지 3년쯤 됐나? 암이 발견돼서 투병 생활을 좀 했었거든. 암? 어쩌다가? 근데 그걸로 이혼했어? 다행히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잘 끝났는데 애가 안 생겨서. 실은 하필 고환에 생긴 암이라 애가 갖고 싶었던 와이프랑 내 탓하며 여러 날 싸웠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병원에서 생식 능력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혼서를 보내더라. 아휴, 미안해. 괜히 물었다. 괜찮아. 뭐 좀 된 일이기도 하고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전부 내 탓도 아니라서. 알잖아, 우리 엄마.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했었어. 그렇구나. 씁쓸한 아이 아빠의 표정에 저는 달리 해줄 말도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언행과 행동을 생각하면 그 집에 들어선 며느리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지 애써 상상하지 않아도 됐었으니까요. 젊은 나이에 고아남에 걸려 불임 판정을 받고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남편이 안 됐다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순간 제 아들이 떠올라 섬찟하더라고요.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저기서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이 아빠의 시선이 자연스레 아들에게 닿았고 가까이 다가오는 아들을 어리둥절한 얼굴로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엄마! 계속 찾았잖아. 어? 안녕하세요. 누구셔? 아는 분이야? 그냥 예전 친구. 그래, 안녕. 유나 아들이라고? 네, 우리 엄마한테 남사친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언제 만난 친구예요? 20년 전쯤. 근데 넌 이름이 뭐니? 혹시 나이는? 무슨 통성명이야. 촌스럽게. 얼른 가. 유나야, 잠깐만. 아니지? 아니야.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아니야. 나이가 몇 살이야? 여기 왜 왔어? 올해 20살 됐어요. 입학식 온 거죠? 유나야, 조카라더니 아들 입학식 온 거였어? 아이 아빠는 확신에 찬 얼굴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보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마 입학식에서부터 아이 친부를 볼 거라고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난처하게 말을 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제 행동에 아들도 금방 눈치를 챘고요. 결국 억지로 자리를 피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끝내 저를 붙들고 번호를 달라더라고요. 이제와 연락하고 지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번호 교환이 뭐냐고 거절하려는데 아들이 갑자기 나서는 겁니다. 왜? 아저씨가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엄마 번호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아들답지 않게 나서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한 덕분에 애아빠랑 연결고리가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그게 못내 찝찝했는데 아들은 어쩐지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자라면서 일찍 철이 들어 눈치가 뻔한 애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싶어 의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 아빠는 그날 저녁부터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자리를 잡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서요. 어쨌거나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확실하게 해둘 이야기도 있고 하니 결국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데? 그때 지운다고 했잖아. 보면 몰라? 차마 지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낳았고. 봤다시피 잘 키웠어. 나 혼자 키운 건 아니고 엄마랑 동생들이랑 다 같이 키웠지. 고맙다. 오빠가 왜 고마워? 내 아들이야. 무슨 생각하는 건데? 어쨌든 아이 낳아서 힘들게 키운 거잖아. 내 아들인데 그렇게 잘 키워줘서. 내가 나오기 싫었는데 이럴까봐 나온 거야. 오빠, 분명히 하는데 도영이 내 아들이야. 오빤 그때 나랑 아이 책임지지 못한 그 순간 아이에 대한 권리도 잃은 거라고. 그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잖아. 살면서 네 생각 많이 했어. 결혼하고도 나는 너가 많이 그리웠다고.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원망했는데. 오빠, 말은 똑바로 하자. 그때 일로 원망하려거든 부모를 원망할 일이 아니라 오빠의 선택을 원망했어야지. 오빠는 그때 나랑 우리 아이를 포기한 대신 안락한 부모의 품과 학위, 그리고 안정적이고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직업을 택한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할 말이 없지. 알아. 근데 유나야, 나는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 그땐 나도 너처럼 부모님 뜻 거스르기도 어려울 만큼 어렸단 말이야. 나는 우리 엄마 뜻 거스르면서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으면서까지 내 아이를 지켰어. 나랑 오빠를 똑같은 취급하지 마. 다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와서 오빠가 내 아들 아빠 행세하려는 거 좀 거북해. 먼저 갈게. 아이 아빠는 그 뒤로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끊는다고 전처럼 완전히 잊고 살 수가 없었죠. 아들이 자기 후배로 입학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들이 한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아저씨 학교에 왔던데? 그 아저씨? 설마 그때 그 아저씨? 와서 내 친구들이랑 같이 밥 사주고 가셨어. 알고 보니까 우리 교수님 친구분이시더라고. 우리 학교 선배더라. 앞으로 먹고 필요한 거 있음 얼마든지 쓰라고 카드 주던데? 뭐? 그래서 받았어? 안 받았지. 내가 그걸 왜 받아. 그냥 사준 점심만 감사히 잘 먹었다고 하고 거절했어. 오늘이 처음이야? 처음 찾아왔어? 엄마 근데 그 아저씨가 내 친아빠지? 어? 다 알아. 눈치챘다고. 둘 다 별로 숨길 생각도 없었잖아. 알았어? 미안. 엄마는 숨기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네. 신경 쓰지 마, 도영아. 내가 그 사람한텐 말해서 다시는 학교로 너 찾아가는 일 없게 할게. 뭐 어때? 교수님 친구면 든든한 백이지. 친구들 없을 때 슬쩍 말하던데 어떤 교수든지 말만 하면 자기가 뒤에서 말 좀 잘해주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 싫어하잖아. 그런가? 그냥 내 친아빠라고 하니까 솔직히 좀 궁금하고 그래. 엄마도 그렇고 다들 아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서 난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인물도 괜찮고 직업은 더 괜찮아 놀랐어. 그러다 보니까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싶더라. 어? 그 사람이 그런 것도 말했어? 아니, 내가 그냥 짐작이 가더라고. 저렇게 자기 카드 턱턱 내주는 의사면 집안도 잘 살았을 텐데 힘들게 산 외할머니 딸 엄마를 그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했겠구나 싶으니까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결국 집안 반대 때문에 헤어진 거였어? 그런 거 아니야. 괜히 어른들 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그래도 나 가끔 찾아오면 만나고 그럴 건데. 도영이 너 아빠 만나고 싶어? 굳이 찾아볼 생각까진 안 했는데 눈앞에 나타난 이상 안 만날 이유는 없지. 내 말이 맞으면 뭐 그렇게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이해할 일이야? 생각해봐, 엄마. 내가 갑자기 엄마가 정말 절대 반대하고 싶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엄마는 허락할 거야? 엄마는 몰라도 나는 못해. 나는 엄마가 반대하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할 거거든. 효자 나셨다. 꼭 그런 문제만도 아니었어. 그 사람 엄마. 그러니까 너한텐 할머니 되는 사람이 정말 못된 짓 했었거든. 왜? 막 드라마처럼 물기 얹으면서 내 아들이랑 헤어져! 라고 그랬어? 아니라곤 못하겠다. 헐, 대박. 엄마 완전 드라마 주인공이었네. 허튼 소리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 밥 차릴 테니까. 아무튼 나 가끔 만난다. 그렇게 알아. 제가 아무리 반대하면 뭐 할까요? 자기 친부가 궁금하다며 만나고 싶다는 아들한테 만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었어요. 살면서 눈치껏 아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저렇게 친부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미안한 마음이 밀려오며 가끔 만나며 지내고 싶다는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차라리 그때 내 얼굴에 물을 끼얹고 우리 엄마를 모욕한 사람이 아이 아빠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요. 그냥 생물학적 아빠와 교류하는 정도로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러기엔 아이 아빠 입은 너무 가벼웠고 제가 입단속을 하기도 전에 아들의 존재가 그 집에까지 새어 들어간 겁니다.
제 속도 모르고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 아주 화색이 도는 얼굴로 이야기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죠. 유나야, 우리 집 완전히 경사났잖아. 엄마 아빠가 도영이 이야기 듣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엄마는 하늘이 도왔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더라니까. 그걸 말했어? 그럼 당연하지. 이제 너랑 나 반대할 명분은커녕 두 팔 벌려 환영한 일이 됐는데. 누가 오빠 부모님 두 팔 벌린 환영 기다렸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오빠랑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내 아들 그 집에 들여보낼 생각도 없어. 왜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야 부모님 허락받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어졌는데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유나야. 오빠는 20년 전 오빠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한지 모르지? 종이장 같은 집이라고 와서는 우리 엄마 면전에 수준에 맞는 돈 가져왔다면서 1,000원짜리 지폐다발 던졌어. 그 모욕과 수모 나 아직도 기억해. 지금이야 우리 도영이가 내 복덩이고 내 유일한 삶의 이유지만 그 일로 우리 엄마가 그런 일 당해야 했던 건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시부모로 모시고 살아? 그건 정말 싫어.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 미안해. 제가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했으니 제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멀리 걸어오는 것만 봐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그 고상한 얼굴로 제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 송닥터가 그러더라. 네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 나도 내 자식 핏줄이 아쉬운 마당이니 어쩔 수 없다 싶어 나왔어. 우리 송닥터 아들을 낳아서 키우고 있다고? 20년 전엔 괘씸해 죽겠더니 내 고집 꺾고 우리 송씨 집안 대를 이은 게 네 삶의 신의 한 수가 됐겠구나.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지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재현 오빠를 통해서 어머님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문도영이를 송씨 집안 대를 잇게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뭐? 우리 송닥터 아들인데 왜 문도영이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친자검사는 하고 싶은데 사진 보니 우리 송닥터 어릴 때 판박이긴 하더라. 하루빨리 호적부터 정리했으면 싶다. 솔직히 못마땅하지만 애엄마라고 하니 송닥터랑 재혼하는 것도 허락은 하마. 예나 지금이나 남의 말 안 듣는 건 변함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도영이 송씨 집안에 드릴 생각 없습니다. 재현 오빠랑 결혼할 생각도 없고요. 막말로 재현 오빠가 자식이 없으니 환영하는 거지. 애 낳고 잘 지내고 있었으면 우리 도영이가 환영받을 인사나 됐을까요? 상황에 따라 핏줄 가려받는 집에는 더욱더 보내고 싶지 않네요. 대체 그렇게 나를 세울 이유가 뭐가 있니? 네 아들 앞길에 꽃길이 열렸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요. 우리 도영이는 어차피 그 집 손주로 안 갈 겁니다. 세상 효자라 어머님이 저나 저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면 아마 지금 제 아빠랑 연락하는 것도 끊을 애예요. 그걸 바라세요? 사람은 다 실수한다. 내가 젊어서 내 아들 귀하다 생각해 그렇게까지 한 거 아니겠니? 너도 귀한 아들 낳았으니 내 맘 알 거 아니냐. 너라면 너 같은 애한테 발목 잡힌 네 아들 인생 막막하지 않았겠니? 나도 이제 다 늙어서 정 같지 않고 송닥터가 제발 좀 숙여달라 청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나라고 쉬운 발걸음한 거 아니야. 저였으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어머니처럼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인간답게 인격을 지키는 길을 택했겠죠. 듣자 하니 도영이 성적이 꽤 좋더라. 우리 송닥터 머리를 닮은 거지. 교수 말이 조금만 밀어주면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박사 과정도 문제 없을 것 같다던데. 지금까지 네가 애써 키운 거 인정하마. 그 살림에 애를 거기까지 보낸 거면 잘했지. 그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저기요. 도영이 인생 생각해야지. 너 능력에 애 미국 보낼 수 있어? 난 도영이가 미국 보내 지겹게 공부시켜줄 수도 있고 내노라 하는 대학병원 교수 자리도 앉힐 수 있다. 아니면 내 재산 다 물려주고 개원시켜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앞으로 도영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고작 한국에서 페이닥터나 시키려고? 잘 생각해라. 괜히 자존심 부리면서 애 앞길 막지 말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멍하게 앉아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어요. 잘 나가다가 막판에 받아치지 못한 것이 무척 분했지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아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집을 팔아야 했고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은 의대 입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높이 올라가고 발전할 수 있는데 제 조력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날 며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가 아들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도영아, 공부해보니 어때? 힘들진 않아? 힘들긴. 아이, 세상에 안 힘든 공부가 어딨다고. 할만해. 아빠 닮았나 봐. 다행이네. 아직 이르긴 하지만 혹시 유학 가고 싶다거나 그러진 않아? 유학? 갑자기 웬 유학? 아니, 들어보니까 미국으로도 공부하러 많이 간다던데 너는 어떤가 하고. 가면 좋게 하겠지. 근데 돈 많이 들지 않을까? 아니, 나는 그냥 빨리 졸업해서 취직하는 게 목표라. 왜? 왜긴 왜야. 빨리 돈 벌어야 우리 엄마 호강을 시켜주지. 엄마 좋은 집도 사주고 엄마 세계 여행도 시켜주려면 나 하루빨리 돈 벌어야지. 내가 군대 말고 휴학 없이 딱 깔끔하게 끝내줄게. 듣기만 해도 기쁘네.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자.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아빠랑 합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뭐? 아이, 엄마 아빠랑 합칠 거야? 아이, 그럼 나야 완전 땡큐지. 그게 그렇게 기쁠 일이야? 그럼 안 기뻐. 어렸을 때부터 아빠 있는 집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게다가 지금도 내 말이면 껌뻑 죽는데 아빠 있으면 나야 진짜 좋지. 그렇구나. 알았어. 엄마, 어?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이 아빠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은 아들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그러셨죠. 더럽고 치사한 일이 있어도 견뎌야 하고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흙먼지에 나뒹굴더라도 자식을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요. 우리 삼남매 굶기지 않고 남들한테 굽신거려가며 한 푼 두 푼 모아다 먹이고 식당 일 나가면서 온갖 수모와 추행을 당하면서도 견뎌냈던 우리 엄마처럼 저도 그런 겁니다. 아들이 앞으로 더 큰 날개를 가지고 더 멀리 날 수 있는데 제 자존심에 차마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었죠. 늦었지만 아들에게 온전한 부모가 있는 가정과 안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는 재력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40이 넘어 결혼식을 하려니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에 남동생과 여동생은 걱정하면서도 제가 웨딩드레스 입는 걸 보게 될 줄 몰랐다며 기뻐했죠. 그렇게 거창하게 할 생각도 없었고 작은 결혼식장에서 소소한 결혼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은 좀 꺼려하시네. 아무래도 내가
전 결혼식을 워낙 거하게 해서 다시 하게 불러 하시기도 힘들다고 하시고. 어? 굳이 많은 사람 부를 필요는 없어.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 되지.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친지들은 모시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단 결혼식은 좀 미루자고 하시더라. 올해 사촌동생 결혼식이 2번이나 있어서 한 해에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대체 사촌동생 결혼식이랑 우리 결혼식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지만 결혼식 자체가 급한 일도 아니라서 일단 살림부터 합쳤습니다. 부랴부랴 아이 아빠 쪽에서 아파트를 하나 얻었고 사실 꿈에도 그리기 힘든 비싼 아파트긴 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고 근거리에 대형마트와 깨끗한 상권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었죠. 살던 집을 내놓고 혼수라도 좀 채워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아이 아빠가 전부 준비해놔서 사실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살던 집 정리를 미루고 뭐가 급했는지 아들과 함께 가족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어요. 출근과 등교하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을 차리고 식탁에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기쁨이었어요. 그동안 아들에게 이런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결정이었죠. 알바를 고용해서 카페에 상주하는 시간을 줄여 일찍 퇴근한 후 돌아올 남편과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자존심 내려놓고 참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채 한 달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말도 없이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정말 허구한 날 찾아오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너무도 당당하게 집 비밀번호를 요구하시더라고요. 넌지시 물어보니 전 아내 되는 사람도 의사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 대단한 집안의 딸한테도 하대하며 제 손안에 두려고 하다 갈등이 많았다더라고요. 시어머님 성격도 알고 저는 그분에게 맞춰 끌려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을 위한 일이라지만 저도 할 말은 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한 일이에요.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초인종 누르고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어머니, 오빠 독립시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 너무 불편하네요. 참나, 내가 내 손주 보려고 며느리 눈치 봐야 한다니 기가 막히는구나. 네, 눈치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불편해서 어디 집에 편히 있겠어요? 그렇게 아쉬운 것 없다는 듯이 굴었더니 오히려 시댁 쪽에서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꾹 눌러 참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제가 이 집에서 겪어야 하는 수많은 일 중 그저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한창 바쁜 시험 기간에 집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 애한테 연락해서 굳이 자기 집에 들르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자리에 가면 어김없이 손님들이 있었다고 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끼워놓고 자기 손주다, 의대를 다닌단다, 앞으로 유학도 보낼 생각이다, 그러면서 자기 과시용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거기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뭐? 결혼식은 하지 말자고? 며칠 뒤에 엄마 생신인데 그때 가까운 친지들 초대해서 재혼했다. 그렇게 알리기만 했으면 하시는데. 오빠 부모님은 오빠를 재혼시켜서 며느리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자랑거리이자 이 집 대를 잇는 손주를 원하셨던 것뿐이야. 나는 그냥 들러리였지. 미안해. 이번에 엄마 생신상만 좀 제대로 챙겨드리면 엄마도 서서히 마음을 완전히 열 것 같기도 해. 생일상이라니? 무슨 생일상? 엄마가 말 안 해? 전에도 그랬거든. 매년 엄마 생신상은 손수 준비하게 해서 그동안 생일상 차려줄 사람 없었는데 잘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내가 그 집 가서 어머니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 그거야? 내가 왜? 한 번만 봐주라. 어쨌든 이제 너 이 집 며느리 된 건데. 며느리로 인정하는 건 맞고?
결혼식도 올리지 말라시면서 무슨. 여러 친지들 모이는 자리에 도영이 정식으로 소개시키고 싶어 그러시는 것 같아. 나 때문에 평생 아들, 손주도 못 보게 생겼다 싶어 절망하시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저렇게 잘난 손주가 뚝 떨어졌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너가 좀 이해해주라, 어? 내가 더 잘할게, 유나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제가 받은 것 없이 한없이 손해보고 내어주기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하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줏대 없고 여전히 자기 부모한테 휘둘리는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래도 시부모 문제만 얽히지 않으면 우리 세 식구 그리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모 문제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데 이대로 우리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거듭하다 조금만 더 참아볼 거라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딱 3번만 더 참아보기로 한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비장의 복수카드도 준비해 놨고요.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님 쪽, 어머님 쪽 친지들이 각각 10여 명씩 해서 총 20여 명이 모이는 명절 같은 날이었어요. 다행히 시댁에서 도우미 분이 있으셔서 셋이 이런저런 음식으로 상을 채웠죠. 하나둘 친지들이 모이는데 저는 그래도 첫인사를 하는 자리니 깔끔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저를 부엌으로 미는 겁니다. 예, 가서 뭐 부족한 거 없는지 제대로 좀 봐라. 큰아버지는 수정과가 필요한데 잘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수정과 아까 다 확인했어요. 상도 확인했고요. 그래도 뭐 빠진 거 없는지 봐보라니까. 그렇게 처음엔 영문도 모른 채 가서 재차 확인한 것들을 살피는데 그 사이 들어온 지인을 시어머니께서 혼자 맞이하시더라고요. 그제야 나를 함께 세워놓고 소개시킬 마음이 없었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시어머니랑 한 뜻인 건지 제가 곁에 없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친지들과 이야기 나누기에 바빴어요. 일단은 그 뜻을 알았으니 잠자코 도우미 아주머니들과 함께 바쁘게 상을 채우고 빈 접시를 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사이 아들을 세워다 우리 장손이라며 기쁘게 소개했고 아들이 넉살 좋게 그 어른들 사이에 끼어 자기를 멋들어지게 소개하며 박수를 받아내더라고요. 시부모는 시부모고 내 아들 장하다 싶은 마음으로 부엌에서 넌지시 보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이 조용히 다가오더라고요. 엄마 뭐해? 빨리 앉아서 엄마도 좀 먹어. 이것만 가지고 가자. 그렇게 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달려와 저를 다시 부엌으로 밀더라고요. 예, 김치냉장고에 가면 알타리 담가놓은 거 있다. 그것 좀 저기 있는 요만한 통에 5-6개만 담아둬라. 송닥터 고모가 맛있게 드시니 나머지 분들께도 하나씩 챙겨드려야지. 네? 근데 저도 인사드려야 하지 않아요? 인사야 이따 드려도 되지 뭐가 급하다고. 일단 빨리 해와. 속내가 보이는 짓을 하니 그저 기가 차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또 일단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알타리 김치를 나눠놓고 한숨 돌리려 하는데 아들이 화장실 근처 방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가고 있는데 아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어머니와 고모님이셨어요. 아유, 저 밉상. 눈치 없이 왜 자꾸 끼어앉으려고 하는지 몰라. 결혼식도 겨우 못하게 막았는데 내가 낯뜨거워 죽겠어. 적어도 전처보다는 더 나은 처를 얻어야지. 내가 도영이 그것만 아니면 저거 드리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냥 뻔뻔하게 아들만 내놓으라지 그랬어. 퍽이나. 그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아들만 달라고 했다간 아주 도영이 쥐도새도 모르게 숨겼을걸? 아유, 아까워 죽겠어. 내 품에 끼고 살아야 하는데. 저것에 뺏긴 기분이 아주.
아이고 못 살아. 근데 애가 참 이쁘긴 이쁘더라. 재현이 닮아서 인물도 좋고 늘씬하니 인상도 좋아. 어른들 앞에서 넉살도 좋게 말도 잘하고. 그치? 참 그것도 재주는 재주다. 어떻게 그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애를 그렇게 키웠나 몰라. 내가 가봤잖아, 걔네 집을. 우리 마당보다 좁은 땅에 2칸짜리 집 지어서 살았지. 쩍쩍 갈라진 시멘트 바닥에 다 쓰러져가는 종이집이더라니까. 내가 저거 나한테 한마디도 안 질 때마다 저거 엄마한테 가서 속 시원하게 돈 뿌렸던 거 생각하면서 참잖아. 어머 맞아. 그랬지? 1,000원짜리? 굳이 사람 시켜 은행 가서 1,000원짜리 새지폐로 바꿔다 집어 던지고 왔었다며.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굳이 그거 다 주워다 송닥터 손에 들려보냈더라. 어쨌거나 다행이지. 그때 제가 애 지웠음 우리 도영이 지금 여기 있겠냐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유, 나가자 나가. 다들 뭐 하나 찾겠어. 잠깐만. 동서가 모피 좀 빌려달래서. 그걸 내가 어디에 뒀더라? 저도 차마 들어주기 힘든 그 이야기를 아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얼굴은 당장 터질 듯이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쥐고 선 것을 보고 제가 다 깜짝 놀라 아들을 붙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여태껏 본 적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툭 나올 것만 같았죠. 저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내 인내심 3-3번이 끝났구나 하고요. 엄마. 도영이 너가 더 참으라면 엄마가 한 번 더 참을게. 아니, 내가 못 참겠어.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차에 가면 트렁크에 이만한 상자 하나 있을 거야. 그거 좀 가져와. 무거우니 조심하고. 아들을 조용히 내보내고 태연이 부엌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내내 부엌에 있는 것이 당연하기라도 한 듯 차려진 술상 받아먹기만 바빴어요. 20대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 1년도 안 만났던 남자랑 뭐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그 사이에 아들이 있었으니 다시 붙은 거지 아들이 없었으면 굳이 저 사람이랑 다시 합치진 않았을 거예요. 믿음직한 구석은 하나 없이 저렇게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지도 못하는 사람을 뭘 믿고 사나요. 그러고 보면 바쁘단 핑계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아들 호적 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쩌면 예견했는지도 몰라요.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고요. 때는 되었으나 내 아들 손에 똥을 묻힐 필요는 없죠. 엄마로서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가져왔어. 근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이날을 위해 준비한 거 아니겠니? 쓸 일이 없길 바랐는데. 그때 준비해놓은 수정과가 나갔고 머자나 예상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인상을 찌푸리며 한 소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설 차례가 되었다는 거죠. 아이 뭐야? 왜 이렇게 짜?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대체 뭐야? 어머, 어쩜 좋아. 제가 더 달달하게 준비한다고 설탕을 넣으려고 했는데 소금을 넣었나 봐요. 어쩜 좋아? 뭐야? 너 지금 이게 제정신이야? 내가 그렇게 수정과 제대로 확인하라고 했는데. 어떡해요, 어머님. 제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그지 같은 집구석에서 태어나서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야? 그리고 제가 요리하면서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 상자를 열어 바로 상위로 몽땅 쏟아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상자에서 쏟아진 것은 100원짜리 만개였죠. 저는 지난날 어머니에게서 받은 수모를 잊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아들을 위해 한 발 물러난 거지 또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도 있었고요. 1,000원짜리 지폐로 받은 모욕
100원짜리로 돌려주려고 몇 주 전부터 바꿔 차에 싣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동전으로 아수라장이 된 후 정막이 감돌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아버지께서 큰 호통을 치셨어요. 지금 이게 대체 못하는 짓거리야?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보다는 어머님이 마음에 드셔야 하는데 어머님이 우리 집 수준이 1,000원짜리라면서 저희 엄마 얼굴에 1,000원짜리 뿌리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얼굴에는 안 뿌렸어요. 아프실까봐.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생각이 바뀌어서요. 저 송씨 집에 우리 아들 못 주겠어요. 우리 아들이 왜 송도영이야? 문도영이지. 아주 수준이 안 맞아서 아까워 죽겠네요. 피차 수준에 안 맞는 며느리 들어와서 아들이랑 사는 거 못마땅하던 차에 잘 됐지 않아요? 재혼, 호적 정리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저희 모자는 앞으로 이 집에 그 어떤 이유로든 얽히지 않을 테니 찾지 마세요. 가자, 도영아. 그리고 그 길로 아들 손을 잡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차에 들어앉으니 핸들 위에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엄마 대박, 대박이었어. 진짜 그걸 언제 다 준비한 거야? 이게 바로 혼자 아들 키운 엄마의 저력이다. 감히 나를 물로보다 큰 코 다친 거지. 이제 좀 화가 풀려? 나야 뭐, 나는 엄마 속상할까 봐. 엄마는 살면서 이런 일 숱하게 많이 겪어서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너만 아니었음 한 번은 더 참았을 건데 말이야. 그런 걸 왜 참아? 그리고 외할머니한테 그런 짓까지 했던 거 왜 말 안 했어? 말해봐야 뭐해. 속만 상하지. 안 되겠다. 운전은 너가 해. 엄마 손이 떨려 못하겠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 모자는 짐을 다 싸들고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혼생활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잠시간 꿈을 꾼 듯 일반적인 가정 흉내도 내봤고 저도 아들도 아쉬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아이 아빠가 찾아와 체면도 버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눈물까지 보이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나서서 쫓아내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제 앞에서 추한 모습 그만 보이시고요. 도영아. 그날 그 집에서 엄마는 앉지도 못하고 내내 도우미 아주머니랑 일만 하시고 계실 때 엄마는 챙기지도 않던 그 모습이 저한테는 가장 추한 모습이었어요. 그건 저는 아빠가 필요해서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엄마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 결정이에요. 지금까지 아빠 없이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아빠 같은 건 나 필요도 없다고요. 근데 아빠 같은 사람한테 엄마 못 맡기겠어요. 앞으로 엄마한테 더 어울리는 더 좋은 사람 찾아줄 거니까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도영아, 유나야, 제발 이렇게 빌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엄마한테. 그놈의 엄마. 오빠, 대체 언제 어머님 그늘에서 벗어날래? 다신 찾아오지 마. 더 꽁꽁 숨어버리기 전에. 피차 귀찮은지 그만하자. 그러나 그 뒤로도 그 집구석에 끈질긴 구애 아닌 구애로 고생 좀 했습니다. 카페는 알바에 맡겨놓고 칩거하다시피 살고 아들은 머자나 입대해버렸어요. 당분간 벌이가 줄어들어 힘든 상황이 되었는데 사정을 들은 여동생이 선뜻 돈을 보내더라고요. 젊었을 때 학비 지원받은 보답이라나요? 막둥이한테 그걸 받아낼 생각은 없었지만 상황인지라 고맙다고 받아두었습니다. 일도 없는데 매일같이 찾아와 경비 아저씨까지 귀찮게 구는 통에 저는 결국 아이 아빠도 스토킹으로 신고했어요. 한두 번의 스토킹으로는 뭐 처벌 같은 처벌도 없었지만
명예와 이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지라 그 집에서 또 한 번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간은 잠잠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찾아오면 또 신고하고 계속 신고해서 접근금지 신청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시련이었나 싶어요. 괜한 그리움이나 후회가 없도록 아이 아빠에 대한 미련이나 정이 완전히 떨어졌으니 이제 저는 아들과 함께하는 그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려 합니다.